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압도적으로 60% 넘는 득표율로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왜 정청래 대표가 됐을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후보를 밀었는데 결국 김어준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박찬대 의원을 뭐 이재명 대통령 밀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뭐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왜 당원들은 정청래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걱정되는 지점이죠.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 부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좀 얄밉지만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어떤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강선우 네. 장관 후보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찬성 반대가 대략 한 60대 30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 다수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좀 열성 지지층은 그 30% 여론이 좀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거 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런 지점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당 대표를 뽑는 선거고 이 유권자는 이제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 이제 맞춰서 이렇게 했고 지금도 전당대회 때 그 태세의 전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대표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모두 전환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네. 자기가 쭉 했던 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내가 협치하겠다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냐 사람하고는 악수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국민의힘 가지도 않고 이러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번 대표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올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 네. 잘 처리해내는 거. 뭐 그거에 어쨌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니까 가능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내년 지방선거예요. 네. 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 30% 지지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네. 민심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 나 쟤들하고 악수 안 한다.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당원들은 좋아하죠. 맞아. 저 정당 해산시켜야 돼. 해산이 됩니까? 자, 지방선거 때도 그러면 그분들을 갖고 51%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지금 제가 반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네.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의원 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하고 네. 지금 강성 권리당원들과 그들이 내세우는 정청래 대표고 이해관계가 좀 엇박자가 나는 측면이 있다.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네.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의원들 그룹들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공장장의 생각이 달랐을까? 그게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이야기할 때.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선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후보 쪽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현재 판에 대해서 가장 좀 이게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래요? 드는 겁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두 가지 오판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원들의 생각이 대단히 당원들 개개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게 이전처럼 주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오다가 먹힌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니까 판을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도 뒤집어질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뒤집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그만큼 당원들의 판단, 전략적인 판단이 세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는 전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에 지금 1년 정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한다. 주도력을 대통령이 가져가요. 예. 대통령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당심을 얻고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당에서 그 네. 비율들.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를 가지고 돌파해낸 사람이에요. 당원들이 어디를 생각하고 있을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 들어가면서부터 정청래 대표가 될 거다라고 저 대통령께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당원들의 뜻을 무조건 따랐을 경우에 지방선거는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 봐야 드리려고 될까요? 하는 건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뭐 어떤 데는 사실은 과반을 넘는데도 높게 나오는 데 있는데 40몇 프로씩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 60%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어디에 유사하게 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 지지율에 문재인 따라간다? 정부 때도 물론 그 북한과의 그때 북측과 좋은 그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있었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부산판만 해도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은 당이 많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리고 집권 1년 뒤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선거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담당을 하고 대통령의 그 역할 분담이나 이런 시그널들이 당원들에게 잘 먹혔다는 게 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가장 공통점은 네. 윤석열이라는 좋은 도우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당원들에게 윤석열의 속옷 그 이전 뭐 전후가 있겠지만은 그 조사 단계 그리고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을 보면서 와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더 날카로운 칼이 누구냐에 대한 당원들의 마음들이 작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건 당원들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세 전환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태세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세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실 당대표가 됐으면 야당가 대표를 만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특히 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왔고 맞습니다.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도 못할 거 없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 당이랑은 손잡지 않겠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주는 이제 메시지가 물론 당원들이 보기에는 시원하고 좋을 수 있지만 과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국민의힘 언제까지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까요? 22일이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금 뭐 전 누굽니까 그 방송에도 출연하겠다고 하고 있고 줄 서고 있고 거기서 후보를 지금 그렇죠.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당대표가 나오면 당대표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의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연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그게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꼭 당원들의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민의힘이 나타나는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당인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의무는 이 의무대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정당 자체에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무너뜨린 이 정당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마땅하다고 생각들어요. 근데 22일 날 예를 들어서 절연하고 반성하는 지도부가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저는 태색을 전환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성은 네. 없고요. 네. 김문수 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혹시 안 되면 뭐 장동영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벌어지나요? 그럼 그 정당 해산시켜요? 그러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아예 되는 그냥 겁니다, 대화를 안 그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정당 네. 해산은 정치적 그 프로파간다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럼 여야 대표 회담 안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다른 그쪽에서 의식을. 바뀌었어요. 그쪽에서. 아니 안 바뀌었죠. 그래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권 여당인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이 왜 망했죠?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대선에서 졌는데 곧장 저 대표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반국가 세력이고
뭐 사사건건 우리한테 시비 걸고 국회에서 협조 하나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난 도저히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계엄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공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전에는 이제 자기 그 지지 세력을 잘 결집하고 중도로 좀 확장하는 이 정도로 해서 뭐 한 51% 확보하면 정권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어쨌든 야당하고 이런 법률을 바꾸더라도 좀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바꿔놔야 혹시 먼 미래에 여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제도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거 좀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협치라는 객관적인 단어, 집권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로 보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할 때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비교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을 했다는 것과 여당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죠?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는 게 우선순위예요. 협치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치열하네요. 네. 아니, 그렇죠. 계엄을 조금 더 치열. 아니 계엄을 한 거 자체가 협치를 안 한 게 계엄이에요. 그 결과가 윤석열이 뭘 잘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협치를 안 한 모든 세력들이 계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인데 네. 그럼에도 아니, 불구하고 국회라는 이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엄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렀고 그거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아예 대화를 단절해야만 한다. 다음 총선 때까지 이 말씀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화 단절이 말씀드리잖아요.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이 필요한 내용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협조와 협의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정치적인 액션들이나 이런 걸 걷어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저쪽에서 보였기 때문에 저도 물론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로 김문수 당대표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지 그쪽하고? 그게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이제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설국열차 영화에 이제 한 대목이 있어요. 맨 앞에 그 최상류층하고 맨 뒷칸에 타고 있는 그 반란군, 반군에 두목하고 한밤중에 전화로 몰래 이렇게 통화하는 네.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적대적 공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문수 대표가 된다고 치고 여기하고 일종의 그 당내에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잠재우고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일부러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지층을 좀 설득해 가면서 이거는 좀 이 내용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일정 부분 양보해서 여야가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혹시 먼 훗날 정권이 바뀌어도 뭐 이 제도로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늦더라도 반발짝씩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저쪽은 대화가 안 되는 정당이니까 저거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김문수 대표는 이재명 정권 타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정광훈 목사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맨날 집회하고 그럼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돼요? 특히 집권 세력은 무조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싫어도 무조건 협치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위에 당위. 네. 현실적으로 안 그런 걸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대표가 되고 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모두 전환을 할 거라고 봐요. 그걸 뭐 끝까지 저들하고는 뭐 악수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정당 해산까지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보겠다. 이미 말을 이렇게 하면서 밑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당대회 직후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 대해서 아주 뭐 독서를 퍼붓고 있지만 정청래라는 분도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를 빨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지금 대표까지 됐고 성공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지금 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변화가 주셨는데 있을 것이다. 협치와 통합의 매개가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 간의 그것과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개별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행정 권력에서도 입법 권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네. 입법 권력이나 당장 지역구나 이런 데 있어서도 행정 권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들 간의 대화는 안 돼도 대통령하고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이 대화의 디딤돌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정청래 대표가 태세 전환을 하기는 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객관적인 환경과 네. 그 정청래 대표의 기본적인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효용성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 긴장 국면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이후에 저쪽에 대표가 선출되면 네. 그게 김문수가 됐든 정동이 됐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축하난 보내고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좀 약간만 지켜보시죠. 아. 좀 그렇게 할 그러게요. 거라고 보는 네. 거죠.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할지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쪽으로 사과 좀 하라고 좀. 아, 지금 구구 유튜브 토론회에 나가고 계신데, 지금은 약간 안 통할 것 같고, 네. 그쪽도 대표가 된 다음에 사실은 또 태도가 바뀔 수 있을지 그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김문수 생각이 대표한테 듭니다. 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그래요? 거기는 좀 태도 안 바뀌어요? 대표 사과 된다고 안 할 해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과 안 해도 네. 정청래 대표는 협치하자라고 해서 여야 대표 회담 제1회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집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정 기자님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이게 우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좀 가능성을 많이 보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그 현실주의자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너무 굉장히 뭐 강경하고 원칙적이고 이렇게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맞습니다. 않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또 당의 악재가 터졌는데 이 얘기도 좀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문에 지금 항구령 내리고 이렇게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이 이제 지금은 법사위원장 그만두고 민주당도 탈당하긴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들고 주식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명 주식 거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본인은 차명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아주 발빠르게 당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긴급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제명을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경찰도 보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이거를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 이춘석 의원 해명 납득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뜨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 할 때 그러니까 일보를 잘 때려야 되는데 형편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춘석 그 의원의 선택이 그걸 인정하는 태세 전환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사보임하고 전부 다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건 의견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민하게 민주당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탈당을 한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다음에 당 생활을 다시 계속해서 할 때 남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피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래서 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전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정당 생활이 안 될 거면 지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 문제까지 어쨌든 딱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제로 그 부분은 당에 피해가 될까봐 빨리 정리를 하신 그거를 이 상황에서 좋게 보자 이런 건 아니라 그 대응 자체는 그거 자체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유리함 이런 걸 따져서 그런 건 윤리의 아닌 것이다. 문제로 그걸 판단할 그럴 정도가 정신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너무 큰 대형 사고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비극적인 게 이게 그러면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이냐? 네. 혹시 다른 사람들 더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차명으로 거래를 한 사람? 그렇습니다. 네. 또 이를테면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 네. 경제 2분과장 하다 그것도 사퇴했죠. 혹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식 거래를 하는 한 다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있어 없어? 좀 전수조사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 한국 사회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가 갖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표현도 썼지만 이게 좀 뭔가 좀 불길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에 일부 지역 시도당의 경우에 이런 식의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거의 뭐 유일 정당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역 토착 세력하고 정치인들, 중앙무대 정치인들하고 뭐 이렇게 유착한 네. 구조적인 비리 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보좌관이 단순히 그냥 이춘석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아니고요. 네. 지방 정당에서 꽤 오래 있었고 다른 전북 민주당 의원하고도 또 더 친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게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없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춘석 의원은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직 지키기 저도 어렵다고 보고요. 의원직 이게 지키기가 아마 어렵다.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도 좀 피하기가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발빠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네, 겁니다. 검증을 네,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맞는 방향이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어쨌든 이번 본회의에서 어제 이제 방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자체도 굉장히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애초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첫 번째 법안이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방송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방송법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법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노란봉투법, 노동법부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두루 얘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는 방송법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냥 웬만하면 노란봉투법부터 합시다 하고 점심을 여야 원내대표하고 이제 우원식 의장하고 세 분이 먹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니 저희 필리버스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방송법으로 준비한 겁니까? 방송법부터 그래요? 먼저 하려고 진짜 그런 거란 말입니까? 준비를 이거 뭔가 허탈한데요, 되게? 해놨다. 그래서 방송법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노란봉투법 하면 또 다 바꿔야 되니까 필리버스터 내용을. 아니 그래서 우원식 의장 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네. 여야가 다 방송법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의장이 혼자 고집할 수 없잖아요. 협치가 그래서 이게 협치가 우원식 의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네. 여야 원내대표가 다 방송법부터 하자고 하니 그럼 바꾸겠다 해서 바꿨어요. 그리고 그거를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해 근데 없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그게 뭐 더 큰 팩트겠지만 그걸 안 들었다 치고 그러니까 법의 성격으로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실 민생경제법이어서 네. 관여돼 있는 직접적인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 그다음에 그걸 때문에 권리가 회복되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짐 싸고 날아간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네. 그리고 김영훈 장관도 그런 기업인들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분위기를 좀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좀 하기도 했었고 네. 민생 경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안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좀 더 얻는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한데 대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가치와 정치와 관련돼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상대가 그냥 딱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작동했을 것 같고 네. 특히나 아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KSY에서 조사했을 때 보면 찬성 반대가 36.7, 36.2 거의 비슷하네요. 팽팽합니다. 네. 게다가 뭐냐면 잘 모르겠다가 27.1%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입법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좀 더 어떤 가치가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동의가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순서가 아니어도 되게 적절하게 법의 성격에 따라서 순서를 좀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청래 대표가 받고 있는 오해를 하나 벗겨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언론에서 자꾸 정청래 1호 법안이라고 붙입니다.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뭐 노란봉투법이든 방송법이든 민주당 대표가 바뀌더니 세게 밀어붙인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미리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다 거예요. 그렇게 준비돼 있던 거예요. 이게 정청래 대표 선출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박찬대 네. 대표가 됐어도 당연히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도 수순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맞습니다. 건데 네.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 이른바 민주당 그 뭐 개딸 그 강성 권리당원들하고 뭐 정청래 다 뭐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확 씌우고 싶어서 자꾸 정청래 1호 법안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네. 믿지 마십시오. 아, 그게 또 거짓말이군요. 자,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이렇게 굉장히 후끈하네요, 스튜디오가. 네. 정청래 대표님한테 오늘 방송 꼭 보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화 오겠는데요, 서 기자님한테.